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완화가 돼야지만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볼 때는 이 취득세 중과 완화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급감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다리십시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35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16억 미만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내놔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2주택이라 비과세 기간은 지났고 영등포 아크로 타워스퀘어를 내놨습니다. 금매로 내놓을까요? 기다릴까요? 무더위 잘 나시고 속 시원한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매로 물건을 내놓았던 다주택자분들이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서 물건을 다시 걷어들였고 지금 다시 전세를 내놔서 전세의 증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금매물들이 이 다시 물건을 회수했기 때문에 금매물이 소진되고 지금 남아져 있는 금액대 선에서 본다면 지금 거의 다 호가 수준의 금액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님이 아무리 초금매, 금매 물건으로 물건을 내놓는다라고 한들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의 시세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침체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점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을 계속적으로 정상화할 겁니다. 만약에 세제가 개편이 돼서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반등할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따라서 그 시기 때까지 우리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역대 최저치의 거래량이 계속 나오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 한 8천여 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정상적인 범위인데 7월 달만 하더라도 약 400여 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5%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거래가 왜 급감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면서 그 요소들을 제거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정상 범위 내로 거래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거래가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눌려있던 가격은 다시 반등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 때까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거래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래가 급감됐는지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다주택 수요층들에게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를 본격적으로 규제한 정책은 2020년 710 대책에서 방점을 찍었죠. 자, 이 시기에 종부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중과 규제가 적용이 되었었던 시기였고 또 이뿐만 아니라 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이거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 다주택 수요층들이 취득세가 약 8배, 12배 정도의 취득세를 내면서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다주택 수요층들이 줄어들고 거래가 좀 급감하면서 이 다주택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서울 시장은 다시 실수요 시장으로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수요에 대한 대출 증가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에 초과를 하면서 실수요에 규제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2021년 10월 26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특히 이 DSR 규제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자, 전세 수요층들도 마찬가지. 지금 목표치에 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초과되다 보니까 가장 대출의 한도가 많았던 전세 대출부터 규제를 본격화합니다. 전세 세입자분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전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나마 있었던 다주택 수요층들도 전세를 못 맞춰서 계속 전전긍긍하는 사태들이 일어났고, 이렇게 전세가 맞춰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 투자 수요층들이 아예 발길을 끊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 수요층들은 DSR이 본격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발생이 되었었던 거죠. 자, 2021년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DSR 규제 정책이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자, 2021년 6월 달까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만 DSR 40%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매매 수요층들의 거래량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도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갭매우기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2021년 7월 달에 6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조정 대상 지역까지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0월 26일이 나오면서 2022년 1월 달까지 규제 정책을 앞당겨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 대출 2억이 초과될 경우 DSR 40%가 적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던 2022년 3월부터 인상이 됐고, 우리나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0.25%였던 기준금리의 미국 연준 기준금리가 2022년 3월 달에 25bp 인상으로 인해서 0.5%포인트가 됐고, 지금은 현재 2.5%포인트까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선제 대응으로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죠. 이 여파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급감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리세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 침체로 진행될 소지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수 확보가 어렵고 세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의 이 재원 조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 지원 예산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수가 계속적으로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예산 활용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수를 더 늘려줘야 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를 활성화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죠. 이 거래 활성화는 당연히 세제 정상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정상화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실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실수요 규제를 완화해 주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DSR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DSR을 풀어줄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시 작년처럼 가계대출 증가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작년과 같은 또 규제 정책들이 다시 재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결국 개인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선. 따라서 이 개인 파산과 회생 자체적으로도 국가 경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DSR 완화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DSR 규제 정책이 도입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실수 규제를 완화해 주려면 결국엔 하나밖에 없죠. LTV를 완화해 줄 수밖에 없다. 지금 무주택 수요층에게 LTV를 완화해 줬지만 사실 LTV 80%까지 된다라고 하더라도 DSR 규제 정책이 도입되다 보니 대출 한도가 거의 나오지가 않죠. 따라서 1주택 수요층에게 LTV 완화해 줄 거고 또 차후에는 다주택 수요층에게도 LTV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 대출 한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완화는 결국엔 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다주택 이 규제 정책을 완화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다주택 규제 정책을 완화해 주려면 결국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해 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DSR 규제가 완화되던 또는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던 이 둘 중에 하나가 완화가 돼야지만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 개인에 대한 파산에 대한 부분이 국가 경쟁을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를 따라서 DSR을 늘려주는 게 편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취득세 중과 완화 제도밖에 없을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취득세 중과 완화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취득세 중과가 완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게 완화가 돼야지만 전세 가격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이렇게 막혀있는 거래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유일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적극적으로 아마도 법률 개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올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부세가 완화되어서 2주택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세금적인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제 개편안 상세본이 일부 개정 법률안에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또한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년도 똑같이 60%로 인하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양도세 중과 완화도 제가 볼 때는 폐지되거나 재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에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이거 만약에 내년에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거래 다시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물건 걷어들인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데 누가 또 매물을 내놓겠습니까? 그죠? 다시 매물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물 출회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완화는 폐지되거나 재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종부세도 완화, 양도세는 재연장, 완화 또는 폐지되거나 그리고 취득세도 중과 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급감할 소지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다리십시오.